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6.25 72주년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6.25 연설 내용이 나왔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화는 굴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여기서 굴복은 뭘 얘기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내내 계속 굴복 외교, 굴복 대북 정책, 불종 정책, 이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야말로 대화에만 연연하고 이 굴복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힘,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이 평화를, 힘을 통한 평화, 즉 peace through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소련을 무너뜨릴 때 썼던 정책이 힘을 통한 평화예요. 즉 강한 국방력의 우위를 통한 평화인데, 그래서 이 파워, 내셔널 파워가 지금 이제 밀리터리 파워인데요. 이 밀리터리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무기 종류도 물론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 힘은 사실상 저는 군기라고 봐요. 군기. 지금 이 군기가 문재인 정부 5년은 굉장히 적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군기가 굉장히 약해진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힘은 그야말로 첨단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그 이면에 바탕은 군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패,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적 증강 정책을 쓰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해서 튼튼한 안보 태세를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군 그리고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 다음에 번영은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여기서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수호 역할과 책임은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기본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예요.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화된, 사실상 거의 무너지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 연대를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그 의미의 자유수호 역할과 책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신라 호텔에서 오찬을 했어요. 200여 명의 이 유엔군 참전 용사 그리고 후손 오찬을 가졌는데, 이 오찬 할 때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은요, 지금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유엔 참전용사하고 후손들한테 메달도, 평화의 메달도 걸어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무대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내려갈 때 완전히 폴더 인사를 한 것이 많은 감동을 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반응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인사만 했어도 말이죠, 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이거를 언급하면서 참전용사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같은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좌우를 향해서 폴더 인사를 했고요. 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또 폴더 인사를 했어요. 이 폴더 인사를 두고 네티즌들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고개 숙여 예를 표하는 것 멋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엿보였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내내 마음에서 뜨거운 감동과 눈물이 나렸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뜻깊은 행사다. 자, 이러한 이 초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초심, 그러니까 안보 수혜의 어떤 의지, 그리고 그 참전 용사, 그 다음에 유가족들에 대한 한없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이어지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동훈 장관이 최근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요, 일약 3등으로 랭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뭐라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는데,
대중적 인기를 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학살에도 꿋꿋하게 견뎌냈다는 거, 그리고 치받을 때도 멋지게 처받았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신뢰를 우리 국민들한테 준 거예요. 즉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인상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관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뭐 이 공문서에서 님자를 빼라든가 자동차 내릴 때 문을 열어주지 말라든가 이런 그 이 파격적인 의전,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28일 날 미국을 방문해요. 즉 FBI 방문하기 위해서. 왜냐? 이미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바로 밑에다가 인사검증관리단을 두는데, 이것이 이 한동훈 장관한테 너무나 많은 이 파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하려면 온갖 비리 정보도 다 들어가는데 그 비리 정보를 경찰의 수사 자료로 별건 수사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 법무부에서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인사검증제도 하면 미국의 FBI 검증제도를 배우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 정권의 인사검증 정책과 관련해서 FBI의 선진 그런 검증 시스템을 한번 들어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는데 이제 장관이니까요. 이 국무위원들은 1등석 항공편을 이 관련 정부 규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은요, 이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항공편에 1등석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르는 것은 이제 뭐 자리만 있으면 1등석 탈 수 있는데, 지금 국가 경제도 나쁜데 1등석 타지 마. 안 타겠어.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라. 그래서 비즈니스를 타고 오는데 이 비즈니스 타고 오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영화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아버지한테 영화 안 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마라. 그런 데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잃을 때는 아버지한테 이거 잃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까지 잃는다는 그런 어렸을 때 일화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이 한동훈 장관이 내가 이렇게 지시했다는 걸 외부에 알리지 마,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파격적인 의전 다시 한번 또 인구에 회자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장관 동정을 게시하지 말라, 이런 또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장관 동정 대신에 법무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법안, 이런 거를 소개해 하는, 그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법률 홈닥터,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이러한 제도와 법안 소개로 싹 다 바뀌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관 업적집, 추미애하고 이 박범계 장관 업적집을 뭐 수백 페이지짜리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되게 950여만 원 정도 장관 업적집을 만들어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낯간지러운 측면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요, 여러 가지 파격적 지시들이 상당히 호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과거에 말이죠, 이 DJ 때도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고위 공직자들 뭐 이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이거 비즈니스 클래스 이거 타는 거 당시 뭐 IMF 위기 때잖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라 한 차원에서 그런 이 고급 좌석을 끊지 말라라고 한 지시가 있는데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장관들 출장 가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전 장관들, 지금 경제가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한 장관이 한 번 했는데 뒤따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말이죠. 자율적으로 이 퍼스트 클래스를 아예 타지 말아라.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자율적으로 결의를 하든지 그 총리가 나서서 뭐 지침을 내리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또 장관들끼리의 또 인기 경쟁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부터 이준석 대표가 이달 말, 벌써 이달 말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신청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통화일보 단독 보도로요, 이달 중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저녁 시간이 좀 있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단 둘이서 만났는지 아니면 배숫자가 있었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일단 저녁을 했다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현안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징계 문제,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배석자는 누구인지 참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이 내용을 갖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국립현충원 행사 때 이제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도 이 행사에 참여를 했으니까 또 물어봤어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에 문의해달라. 당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얘기는 만났는데 이게 본의 아닌 다른 또 여러 가지 루머와 해석이 나돌면 또 윤리 일정은 지금 7월 7일 날 남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혹시나 지금 더군다나 윤핵관들하고 이준석 대표 한 번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는 부인하는 것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에 물어봐 달라. 대통령 일정을 본인이 당 대표 입장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보면, 이걸 보면 자, 만났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최진열 기자가 썼는데요. 1년 만에 처지가 급변하고 있는, 그래서 정치 인생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적 고비는 7월 7일 날 징계 심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상납 문제, 이것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맨 처음 보도에서 이제 사단이 난 건데요. 2013년에 김ing성진 카이 대표, 카이가 아니라 조그마한 IT 기업 대표한테 성상납을 받았다. 이래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5년생 37세,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안 달은, 그리고 노원병에서는 3차례나 초도 실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는 당선된 이런 이례적인 현상.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처지가 1년 사이에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사리서치가 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사퇴하라 일찍, 이게 53.4%, 아니다 그래도 보장된 여론은 지켜야 된다, 이게 42.2%, 이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징계 여부가 지금 최대 관심사로 될 수밖에 없고, 설령 가장 낮은 경고를 받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정치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징계는요, 2년 후에 있게 되는 이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징계 개시됐다는 것, 이 점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취해 있는 이 환경과 관련해서 이 포에니 전쟁 때 원로원 내 싸움에서 이 스키피오 이 장군이 결국은 쫓겨난 이 사실을 빗대는 이 페북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스키피오가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적들을 견제를 받아갖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지금 쫓기는 상황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냐면요, 이 포에니 전당보다 더 어려운 게 원로원 내 정치 싸움인데 망치와 모르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딱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복잡한 심경을 내놨습니다. 즉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재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지만은 지금 친윤계 세력들하고 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혁신의 출범이 말하자면 이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 불을 붙여서 윤핵관 중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집권 여당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런 뭐 우크라이나 출장을 가고 혁신을 띄우고 이럴 때냐, 그러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위원장에 바로 맞불을 작전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공천 내의 문제, 이런 점을 폭로까지 하고 무슨 싸가지 문제를 논하느냐, 그리고 무슨 정치 선배 운운하느냐, 무지하게 불쾌함을 표현하고, 또 이 배현진 최고위원하고는 이 회의석상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이 대표 토사 구팽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윤리위 뒤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특정 당권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준석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처지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개인에 대한 호오와는 달리 정책이라든가 행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있고, 서진 정책 이거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조원 CN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혁신위원회 출범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는 51.3 대 37.1로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처지가 말이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아까 스키표 장군이 쫓겨나듯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정연욱 이 칼럼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이제 게르게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티격태격한 한심한 신경전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을 아우를 여 대표다운 정치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윤리의 심사 이 배경을 놓고 현재 4분 5열 상태다. 그래서 많은 억측과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는요, 임기가 남은 당 대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고, 또 반 이준석 대표 측은 대표라고 무조건 뭉갤 일이냐 라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표와의 결별이 이대남을 내쫓는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대남 때문에 이 대표를 단칼에 정리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게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게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년 전에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당 이미지를 쇄신하는 충격파였는데,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나만 옳다는 독단적 리더십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고, 시작이 좋다고 해서 진화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젊은 꼰대 소리를 듣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감각과 언변은 강점이지만 여당 대표라면 이를 뛰어넘는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정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연욱 논설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요, 경제 복합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거냐? 아직도 전열을 정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야당 폭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냐? 남미에서 우파의 포로였던 콜롬비아에서도 좌파가 집권했고, 한때 반정부 게릴라 출신의 대통령도 당선됐는데, 경제 실정에 등 돌린 민심을 챙기지 못한 탓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색깔만 보고 무조건 찍는 시대는 지났다.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의 무게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함축적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에게 주는 아주 좋은 칼럼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또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